자, 이제 평균 분산 모형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4번에 포트폴리오란 말 나와 있죠. 자, 포트폴리오를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분산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합니다. 분산 투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집중 투자. 그렇습니다. 이 집중 투자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집중 투자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몰빵 그래요. 몰빵. 그 웃자고 하는 말씀에 그 너무 이렇게 죽자고 너무 무시 못합니까? 예. 자, 몰빵이다. 근데 이 몰빵을 하게 되면 잘 되면 대박인데 잘못하면 쪽박이에요. 이 쪽박이 뭐냐? 위험이다 그 말이죠. 근데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개의 자산에 조금씩 나누어 투자를 하면 한두 개가 잘못돼도 나머지가 받쳐주니까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분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근데 요 간단한 말을 시험에 낼 때는 더럽게 이렇게 내는 거였다가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개 나누어서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 뭐 기법이다. 개념은 그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문에 나올 때는 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한번 읊어볼 테니까. 포트폴리오란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의미한다. 이게 등장해요. 말은 그게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딱 해부해 보면은 집중 투자로 인한 걔가 그랬죠. 장래의 불확실성 요만 나오면 위험이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을 여러 개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제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뭐다? 포트폴리오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거거든. 근데 문장으로 만드니까 뭔가 좀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로는 그 문장 표현만 없으면 참 재밌는 과목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장이 좋은 말 하면 고급진고 나쁜 말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죠. 오케이? 예. 근데 말이죠.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지웠지만 누군가가 지우셨지만 아까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오케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제거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위험을. 그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분산 투자했을 때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라면 걔는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에요. 아시겠죠? 왜? 체계적 위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줄일 수가 없는, 제거시킬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이 없다 할지라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 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예. 그럴 때 이것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하면 알아들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내면 어떻게 말하느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라도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럼 봐봐요. 포트폴리오 했다. 그럼 분산 투자한 거죠. 근데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 이걸 줄이면 시장 위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전혀 제거시킬 수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문장을 그렇게 만든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겠구나 했는데 그걸 실제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까지.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들어봐야 돼요. 자꾸 들어봐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어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여기는 이제 그림을 안 그려놨지만 나중에 그림도 다 그려요. 근데 그림 그려놓고 또 보면은 아주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초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됐어요? 예. 그런데 그 가로 2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효가 나오죠.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위험의 분산 효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포트폴리오 목적이 뭐니까? 위험의 분산,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다 또는 뭐 분산 투자 효과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효과 거길 보게 되면 기대 수익의 희생 없이, 즉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희생 없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쓰여져 있죠. 없어요?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 뒷문장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근데 기대 수익의 희생이 없다. 이 말이 뭐냐? 예상되는 수익은 낮아지지 않으면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 효과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기대 수익의 희생이 없다는 것은 예상되는 수익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그대로인데 낮아지지 않으면서 무언만, 위험만 줄어드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측정하는 값이 맨 아래 보시면 상관계수하고 있어요. 상관계수. 근데 상관계수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상관이에요. 상관. 근데 상관의 의미가 뭐냐? 상호 관련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가셨을 때 비옷과 우산을 장만하셨대요. 자, 비옷과 우산 장만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상품으로 따지면 비옷과 우산은 다른 상품이지만 용도나 기능을 따지면 둘 다 비 올 때죠. 그럼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비 안 올 때 대비가 없는 거 아냐 말이에요. 그럼 비 올 때만 대비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같은 것끼리 묶었네요. 같은 용도의 물건끼리 묶었죠. 그럼 분산이에요? 집중이에요? 집중이죠. 일단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네 둘은 물건끼리 상호 관련성이 높아요, 낮아요? 상호 관련성이 높죠. 그럼 때 상관성이 높다 그래요? 상호 관련성을 줄이면 뭐라고? 상관성. 그럼 상관성이 높게 나오면 상관계수가 큰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건 결국은 같은 것끼리 묶었다는 거죠. 같은 것끼리 묶으면 집중이다 분산이다. 집중. 그럼 집중이 됐다면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상관계수가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게 나온다가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장에 갔을 때 쓰지 말고 듣고 쓰세요. 듣고. 예. 시간 드릴 테니까. 시장에 가셨을 때 장화를 사면서 부채를 구입했대요. 그럼 장화는 비 올 때죠. 근데 부채는 비 안 올 때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장화와 부채라는 두 물건의 상호 관련성은 커요, 작아요? 같은 것끼리 묶었어요? 다른 것끼리 묶었어요? 다른 것끼리 묶었다면 상관성이 낮겠죠. 그럼 상관계수가 작게 나와요? 그 말은 결국 집중이다, 분산이다. 분산 흩어졌잖아요. 그럼 그만큼 분산 효과가 높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핵심은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그 무대뽀로 상관계수 클수록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관의 뜻이 뭐지? 아, 상관은 상호 관련성의 준말인데 상관계수가 높다는 건 같은 물건끼리 묶였다. 같은 것끼리 묶이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투자 효과는 작지 않냐. 오케이? 또 다른 것끼리 묶으면 뭐가 된다? 분산이 돼. 그러니까 상관성이 낮게 나오고 그럼 상관계수 값이 작게 나오고 다른 것끼리 묶었으니까 분산 효과는 크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이래놓고 쓰세요. 듣고 나서 써요. 듣고 나서. 그 들으면서 쓰시면은 듣는 것도 아니요,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상관계수다. 자, 근데 들으면서 한번 이제 쓰시면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도 같은 것끼리 묶어놓으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쓰러져도 한쪽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한쪽 쓰면 양쪽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분산 투자 효과는 크지 않은 거죠.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원래 상관의 의미인데 난 도저히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핵심만 상관계수 값은 클수록 오히려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지고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라고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상관의 뜻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원리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외우신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근데 플러스 1은 플러스자 안 붙여도 1은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으면 어느 쪽이 값이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쪽이 값이 작은 거죠. 또 그 마이너스를 우리는 음의 값 그러잖아요. 그럼 플러스는 뭐 양의 값이다 정의 값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분명히 위에서 상관계수가 값이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클수록 이 말을 바꾸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라고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한 상관계수가 양의 값, 정의 값을 가질수록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잖냐 그 말이에요. 써야 됩니까? 오케이? 물론 나중에 정 이해 안 가면 쓸게요. 나중에 써요. 근데 들어보시라고. 그럼 이제 뒤집어서 상관계수가 작게 나오면 분산 효과가 높다 그랬죠. 그럼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이 말을 바꾸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바꿀 수 있겠죠. 또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수록 분산 효과는 또는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온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약간씩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뜻도 모르고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살짝 뭐 한 글자 위치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틀어놓거나 이래버리면 외운 대로 뭐 맞네 하고 답이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도 물론 몇 가지 또 덧붙여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본 수업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좀 기억하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다. 둘째, 상관계수 값은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고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다. 그 정도만 알아도 뭐 난이도가 약간 낮은 수준의 문제는 풀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 됐죠? 그래 놓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효율적 전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효율적 전선 대신에 효율적 투자선 그러기도 해요. 전선이란 말 대신에 투자선. 영어로 하면 efficient frontier인데요. 그거를 웃긴 게 뭐냐면 영어하고 한글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두라니까요. 효율적 프론티어. 그 뒤에 영어가 프론티어 아니요. 앞에 한글이 효율적 아닙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문제에서. 오케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한글을 쓰려면 한글로 쓰고 영어 쓰려면 영어 쓰지. 어떻게 영어하고 뭐 한미 합작입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요, 우리 아까 평균 분산 들어봤어요?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 뭐예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법이라 했죠. 그 평균 분산의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점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기초 때는 그림을 안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 수업 때 한 번만 그림 그려보잖아요.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는데 지금은 안 그립니다. 근데 평균 분산, 아유, 안 되겠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 그래야 될 거예요. 아유, 참. 봐봐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 높아진대요. 또 오른쪽 갈수록 위험이 커진대요. 아,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뭐. 맛있어요? 드실 때 혼자 드시면 체합니다. 같이 나눠 먹자고요. 예. 자, 우리가
6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한번 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모든 수평선, 요 수평선들은 모두 어디에 꽂혔어요? 수익에 꽂혔죠. 그 말은 같은 수평선상의 투자 대안들은 어디에 투자해도 예상되는 수익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수직선은 어디에 꽂혔어요? 그럼 같은 수직선상의 투자 대안은 어디에 투자해도 위험의 정도는 같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러면 자, 첫 번째 수평선 A부터 C까지 3개 있어요. 같은 수평선상에 있죠. 그 말은 무엇의 크기는 같다? 요거 수익의 크기 같다는 뜻이죠. 그럼 A부터 C 어디에 투자해도 예상되는 수익은 같죠? 그럼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가장 작은 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이 가장 작은 건 어디예요? 왜? 오른쪽 갈수록 위험이 커지니까. 이 A가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A를,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걸 A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투자점. 말 됩니까? 오케이? 그걸 다르게 또 바꾸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점. 평균 분산의 원리가 뭐예요? 수익 같으면 위험 작은 거, 위험 같으면 수익 큰 거. 아까 했잖냐고. 똑같은 말 3번 반복한 제가 지금. 아시겠어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2번, 3번 듣다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을 느낄 때가 옵니다. 느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평선 봐요. D와 E 있죠? 네. 같은 수평선이죠? 네. 그 무엇의 크기는 같다. 그 자꾸 위험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위험은 여기 위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수익 같지요. 네. 그럼 또 다시 수익 같으면 뭐 작은 거? 위험 작은 거. 어디가 위험이 작아? 응? 자, 그러면 D는 같은 수익률 하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투자 대안 아닌가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거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응용 한번 해봐요. 뭐가 뭐보다 우월하다 할 때 걔가 무엇을 지배한다 그러죠. 네. 이 상황에서 D가 E를 지배한다. 여기서 A가 B와 C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A점, D점 살펴봤고 이제 수직선 봐요. 수직선. 네. 같은 수직선은 위험은 같은 거죠. 그럼 D는 D이든 B이든 어디에 투자해도 위험의 크기 같죠. 그 위험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어디가? 그럼 D가 B를 지배한다. D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D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점이다. 오케이? 말하기 나름이요, 말하기. 자, 마찬가지요. 같은 수직선상 3개 있네. 위험 다 같지야. 그럼 수익 가장 높은 거. 그럼 이걸 보면 A와 D와 F는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해서 위험이 같을 때 가장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이고 수익이 같을 때 가장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들 아닙니까? 이 A와 D와 F를 각각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걸 묶으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란 말을 쓰며 이걸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걸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그리면 그럼 효율 있게 올라가죠. 요 올라가는 방향이 오른쪽 위로 뻗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봐봐요. 그림 한번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면은 어때요? 별거 아니죠. 네. 아, 저러니까 그 같은 수평선이니까 이게 그 수익이 같은데 그 위험이 가장 작은 게 A구나 보이잖아요. 네.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림으로 보이면 금방 알 텐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그걸 바탕으로 복잡한 문장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가로 4번에 최적 포트폴리오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긴 지금 안 써놓은 게 무차별 곡선인 게 있거든요. 그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맞닿는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은 기초 때는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가로 5번에 투자 결정의 준거, 기준 그래가지고 아까 왜 가로 2번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비교하는 건 해드렸죠? 아까 했었어요? 예. 그럼 가로 1번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요. 투자 가치 그랬죠? 그럼 투자 동그라미, 투자 동그라미. 거기서 투자라는 게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값어치가 투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장 가치 있죠. 시장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 가격. 시장 가치는 뭐다? 가격. 자, 그리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곰돌이가 길을 걷다가 A라는 상가를 보고 내가 볼 땐 저거 한 10억은 돼 보이는데? 라고 느꼈대. 그럼 그 10억을 무슨 가치? 투자 가치. 투자자 입장 느끼는 가치. 오케이? 그래서 값이 궁금해서 주변에 중개사무소 가서 저기 중개사님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중개사 분이 그 건물이요? 그거 8억인데요. 이게 가격이야. 그게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그러면 곰돌이는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는데 값을 물어봤더니 8억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 이 상가 건물을 싸게 느낄까요? 비싸다고 느낄까요? 싸다고 느끼겠죠? 싸다고. 오케이? 그럼 싸다고 느끼면 그 물건 산다 안 산다? 산다. 오케이? 그걸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싸면 산다. 오케이? 자, 뒤집어 볼까요? 자, 똑같아요. 곰돌이가 A라는 상가를 보고 저거 한 8억은 돼 보이는데 그랬대. 그럼 그 8억이 무슨 가치? 투자 가치. 그래서 근처 사무실에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예요? 10억이래. 그럼 내가 느끼는 가치는 8억짜리인데 가격은 10억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싸다 비싸다? 비싸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그걸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경우는 해당 투자 대안을 기각한다. 투자를 기각한다는 건 안 한다. 그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비싸면 안 산다. 오케이? 네. 아는 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아도 싸면 사고요. 안 비싸면 안 사. 그럼 되는 것 같아.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는 뭐 한다. 이래 버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별것들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기 뭐 수년가다 뭐 수익성 지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뒷파트에 그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를 배워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똑같은 건물을 놓고도 곰돌이, 곰순이, 푸, 곰탱이가 느끼는 값어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싸다고 느끼든 비싸다고 느끼든 누구에게나 가격은 같잖아. 네. 그럼 가격이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 그럼 누구에게나 같으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며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굳이 외울 것도 없는 게 너무 당연한 말 써놓은 거 아니냐고. 그 당연한 말들을 왜 당연한지 모르고 외워버리니 얼마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답답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활명수를 드셔야 돼요. 부채꼴이 아니면 활명수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 활명수 선전 보면 꼭 호이트의 선영이나 생각나고 부채꼴 모양 손장 꼭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호이트 그러면 꼭 아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에 호이 그러잖아요. 그거 들으면 호이트인데 이렇게 이게 직업병이네, 직업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제3절의 1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 제목에서 잠깐 시간이란 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뭐예요? 화폐 가치.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돈 가치. 돈 가치. 근데 가운데 시간자가 붙었어. 이 말을 해석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같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여러분 20년 전에도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셨고 20년 지난 현재도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죠. 그래요? 네. 근데 20년 전의 세종과 20년 후의 세종의 값어치는 다르죠. 네.
20년 전에 10,000원짜리 하나 받으면 그래도 좀 든든한 느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든든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짜리 받으면 이거 갖고 뭘 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 제 조카들 그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그놈도 10,000원짜리 주면은 삐져요. 10,000원짜리 석장은 안겨줘야 너 기본 좀 했구나 이런 눈빛 봐요. 근데 고등학교 조카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조카는 기본으로 사임당 신실께서는 나와줘야 조금 받았다 이러지 뭐 세종 뭐 배추잎 몇 장 가지고는 양이 안 차더라고요. 힘듭니다. 근데 요새 애들이 영악합니다. 어릴 적부터 돈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여기 그 뭐죠? 이렇게 빨간색, 그 1,000원짜리가 빨간색 비슷하잖아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뭐 이렇게 녹색, 그리고 찐 노란색, 예쁜 노란색, 그 5만원짜리잖아요. 애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참, 뭐 같으면 찐 노란색을 딱 잡는 거야. 와, 이것이 인간이 어릴 적부터 말이야. 엄마가 태교를 본교육을 많이. 아, 태교를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래, 그럼 그게 뭐 화폐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뭐 알겠다. 근데 왜 나오냐는 거지, 이게. 투자론에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 왜 한다고 배웠죠? 돈 벌려고, 수익을 얻으려고. 근데 그 수익은 투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지요. 그럼 일정 기간 후에 발생하죠.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장래 수익 그러잖아요. 그럼 장래 수익은 돈 가치를 따지면 현재 가치가 아니잖아. 미래의 돈 가치죠. 오케이? 근데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다. 그럼 현재 내가 투자하는 투자액이 갖는 돈 값어치와 1년 후, 2년 후에 나오는 수익이 갖는 돈의 값어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까도 여러분 인정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 그럼 예컨대 내가 현재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5백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금액만을 따지면 500 버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괜찮네,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단 그냥 한번 해보지 라고 투자를 했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참 크게 올랐대. 그럼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지겠죠. 그럼 잘못하면 1년 전에 1억보다 1년 후에 1억 5백의 돈 가치가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액만 따지면 뭔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인 돈 가치를 따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정확한 투자 타당성, 이때 투자 타당성은 정확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려면 금액만이 아니라 뭐까지? 돈 가치도 따져야 되지 않니? 이 이유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투자론에서 배울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물론 이렇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현장 나가시면 우린 무조건 금액 갖고 비교하죠. 왜? 돈 가치 따지는 분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 각종 공식 계수값 이용해가지고 돈의 가치 전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근데 직접 여러분들 만약에 그 엑셀 같은 거, 엑셀 프로그램 알아요? 엑셀? 그거 잘하는 분들은 공식을 내가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입만 하면 지가 알아서 돈 그 가치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는 방법 좋아요. 왜냐면 실무 상담할 때 그냥 뭐 대략적으로 얼마쯤 벌어요. 뭐 이렇게 나와. 금액 얼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탁 쳐가지고 보시지요. 이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투자하는 금액이 몇 년 후에는 원리금 합산 금액이 요 정도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걸 딱 제시해 주는 거 하고 그냥 아이고 선생님 괜찮아요. 이거 뭐가 괜찮아? 그냥 괜찮다니까. 돈 벌 수 있어요. 이러면서 상담하는 거하고 벌써 이게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때깔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남보다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어야 속된 말로 돈 벌어먹고 살 거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남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벌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이 공부 어차피 할 거 빡세게 제대로 좀 해가지고 나중에 현장 가셔서도 좀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현장 가보시면 뭐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좀 많은 차이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컨대 뭐 찡 없어도 뭐
해먹고 살 거 많죠. 특히 뭐 분양권 어디 뭐 분양권 뭐 시장 형성됐다. 열심히 가서 썰만 잘 풀면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뭐 돈 2, 3천 버는 거 우습거든요, 그거. 실제로는. 분양권 시장 아시죠? 뭐 서로 뭐 청약통장 뭐 얼마 거래해서 밑돈 거래해주고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한 달만 잘하시면 몇 천 원 우습게 버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 2개 있거든요. 팔아먹어야지. 엄마 거하고 제 거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벌 거는 많으니까요. 일단 증을 따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이제 돈 가치 왜 받는 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의 가치는 크게 현재의 돈 가치와 미래의 돈 가치로 구분되는 거예요. 왜? 왜 미래의 돈 가치를 따진다? 장래 내가 얼마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래 가치. 그 다음에 현재 투자를 내가 하니까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현재 가치를 줄이면 현가라고 말할 것이고 미래 가치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우리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죠? 만약 내가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요 1억을 뭐 3년 동안 연리 뭐 5%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내가 원금이자 합해서 얼마를 탈 수 있을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잘 봐요.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내가 현재 1억이 있는데 자, 그럼 금액은 현재 금액이죠. 근데 내가 얼마 뭐 5%든 10%든 이런 이자율의 조건으로 3년을 투자를 하면 3년 후에 내가 얼마 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이렇게 미래의 돈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를 미래가치 계수 또는 내가 계수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거기 써여 있는 내용 보려 하지 마시고 내용 봐봤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자, 그런데 뒤집어서 내가 3년 후에 1억을 탈 수 있다. 그 3년 후 1억이 이자율이 뭐 할인율이란 말 쓰는데 그건 나중에 지금 당장 복잡하니까 3년 후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어치가 될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상담하실 때 선생님 요거 맡겨놓은 요 보험에 가입하시면 3년 후에 1억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저라도 뭐가 궁금했지만 3년 후에 1억이면 그게 지금 못하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3년 후에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얼마쯤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알고 싶은 가치를 구하는 게 명칭을 붙이면 돼. 내가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미래 가치 계수가 되는 거고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이 붙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3년 후 1억을 탈 수 있다. 그럼 3년 후 1억이 현재 얼마일까? 이걸 구할 때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현가계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1억을 10%의 이자율로 3년간 묶어놓으면 3년 후 얼마 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건 3년 후가 궁금한 거죠. 미래죠. 이럴 때는 무슨 계수? 미래가치 계수 또는 줄여서 내가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현가냐 내가냐 그걸 구분하는 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현가 계수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계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뭐 문장도 복잡하게 써 있고 무슨 공식 뭐 1 플러스 R N 승분의 1이 어쩌고저쩌고 R분의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R 마이너스 N 승 별거 다 나오잖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만 빼고 나머지 공식은 몽땅 날리세요. 못 외웁니다, 여러분. 아니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 외우고 아니 공식을 날리라고 공식을 내용을 날리면 안 돼, 내용은. 공식은 날리시고 그 다음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잘 외워지지 않는다. 둘째, 외웠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 나오면 어떻게 써먹을지 모른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더라. 그런 처음부터 골머리에 섞을 이유가 없잖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나왔다. 그럼 팔자 소관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시험문이라고 하죠. 근데 요새 최근 출제량 보면 그런 그 계수값 공식 이용해서 뭐 값구해봐라 안 내요. 왜? 여러분이 그 대비하시는 시험까지는 똑같은 출제위원 냅니다. 그럼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그 세 번은 같은 분이 내요. 근데 앞에 두 번의 출제 경향을 보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선 뭐만 좀 알아두자. 현재같이 구하는 계수가 3개가 있고 미래같이 구하는 계수가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 3가지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값이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3가지는 역시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다라는 정도만 구분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요. 간단한 게 뭐냐면 일시불과 연금은요. 그 표현 속에 현가, 내가가 있기 때문에 현가, 내가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없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가끔 뭘 섞어버리냐면 저당상수가 현재 가치인데 미래 가치 집어넣고 감채기금계수가 미래 가치인데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현저감내라고 기억하란 말이에요. 현저감내. 저당상수는 현가계수고 감채기금계수는 내가계수다. 현저감내. 됐죠?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문장 표현들이 상당히 뭐 좀 어렵게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장을 해석해서 이게 일시불인가 연금인가 현가인가 내가인가 구분하는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그 한 번에 그 해석 방법만 익혀 놓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넘기세요.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이 투자 분석 기법도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니 벌써 분석자 들어간 거 치고 이게 쉬운 게 없어요. 분석.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제가 한 대여섯 줄 써놨지만 결국 핵심 뭐다? 여기 투자하면 이게 나한테 떡고물이 얼마나 남느냐? 그 떡고물을 분석해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뭐 방법 이렇게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또는 뭐 다르게 바꾸면 투자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방법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참 그거 하나 빼놨네. 잠깐 주목. 제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저기 요 앞전에 화폐 시간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쓸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에요?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 후 1억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쯤 되니? 요게 궁금할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건 현재 가치가 궁금한 거니까 이건 3년 후 1억은 후자 붙었죠. 이건 미래잖아요. 그럼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잖아요. 이럴 때 이용하는 게 현가계수 아닙니까? 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현재 가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 돈 가치로 만드는 이 작업을 2글자로 할인한다라고 해요. 할인. 오케이?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거나 문제 풀 때요. 투자론 문제에선 정말 할인한 단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 오케이? 근데 할인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자? 현재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2번째는 돈 가치를 따진다.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 그 가치를 본다는 건 돈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할인. 그러면 응용해봐요. 자, 현재의 돈 가치가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은 뭐 한다 그럴까요? 그래요. 아, 할인의 반대가 할증 아니요? 그 응용 좀 해보세요. 할인한다의 반대가 뭐다? 할증. 택시 12시부터 4시까지 무슨 요금 붙어요? 할증. 오케이? 심야 택시는 왜 할증 요금이 붙을까요? 독점이기 때문이에요. 독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야 택시가 독점이야? 웃기지 마. 택시 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12시부터 4시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은 택시밖에 없죠. 그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할증 요금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위나 활동은 경제론적인 관점에 전부 파악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요건 잘 나와요. 요런 말은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할인의 반대가 할증이니까 이런 개념을 알자는 거죠. 시험에는 뭐 밖에 안 나온다? 할인.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지금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은 여기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방법들이 투자 분석 기법 맞지요? 오케이? 그럴 때 돈 가치를 따져서 아까 현재 미래 가치죠.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방법들은 할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들을 비할인 방식이라고 구분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어떻게 구분한다? 할인 방식과 그다음 비할인 방식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봐요. 할인 나왔죠. 앞에서 그래서요. 할인자 붙으면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두 번째는 무슨 가치를 따진다? 아니 미래든 현재든 이걸 따진다는 건 돈 가치 따진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때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방식은 예쁘게 말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진다. 즉 고려한다 라고 말하겠죠. 고려하는 방식. 이해 가요? 근데 그 비할인은 할인하지 않죠. 의미는 두 가지. 현재 가치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돈 가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할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저 제목이 금방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할인자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돈 가치 따지는 거야. 할인자가 없으면 돈 가치를 안 따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속에 종류를 구분하면 할인 방식에는 순현가법, 순현가는 Net Value 그래서 NPV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은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IRR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는데 자 수익성 지수는 Profitable Index 그래서 PI라고 약자로 줄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몽땅 합하면 DCF법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근데 저 우스갯소리 한다면 우리 왜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깎아달라고 할 때 DC 해줘야 그러잖아. DC, 디스카운트, 할인. 오케이? 그 다음에 비할인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어림셈법이라든지 어림셈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법 요 속에 독하고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 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든지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뭐든지 비할인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섞어버려요. 섞어버려요. 잘 들어봐요. 자, 요 칠판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 순현가법, 내부순법, 수익성 지수법 및 회수기간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OX. 뭐 때문에? 회수기간법은 돈 가치 안 따지죠? 이렇게 섞어버린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들이 할인 방식이냐, 할인하지 않는 방식이냐, 이 종류부터 구분하는 게 급선무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나머지는 좀 쉬었다 가요.